불사조 기자단. 자,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의 최영찬 기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보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직함이 길어졌어요. 네. 장제원 의원. 이 사이에 이제 불협화음, 박 기자님 불협화음이 있었던 게 맞죠? 너무 명확하죠. 근데 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보기엔 불협화음이 분명해 아무래도 보이고요. 불협화음인데 당사자들은 사이 좋다. 네. 아무 일 없다. 근데 이제 식사도 공개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직격탄도 나오고. 사실 식사를 네.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제가 우리 밥 먹은 거 공개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생방송에서. 비유를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자면 민주당의 김영민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밥을 먹는다. 네네. 기사가 절대 안 되죠. 네네. 근데 예를 들자면 이준석 대표하고 뭐 안철수 의원이 밥을 먹는다. 네. 그럼 기사가 되는 거거든요. 먹은 적이 있나요? 있긴 있나? 없죠. 예. 그래서 먹었으면 아마 기사가 됐을 텐데 예. 지금 장제원 의원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밥 먹는 게 기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게 두 사람의 관계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역시 기자이시기 때문에 예리합니다. 밥 먹는 게 기사화되면 일상적인 것은 아니다. 네. 특이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둘러싸고 권성동 직무대행의 최근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자, 이게 정말 뭐랄까요? 국민 공감과 거리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략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 박 기자님. 네. 권 대표의 최근 발언.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사실 그러니까 의도상으로는 이런 결과를 의도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론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만 당내에서 해석은 그래도 우호적인 해석도 한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들 좀 잘했다라는 평가는 좀 적은 것 같고요. 다만 우호적인 평가는 뭐냐? 이게 일종의 혹시 그러니까 이제 가정하는 얘기인데 네네. 욕바지를 좀 자청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은 네. 예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 주재로 네네. 소위 검수완박법 중재안이 만들어졌었고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받아들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져갔는데 뒤집어졌죠.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엎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의총에서도 추인은 됐는데 네. 그 다음에 엎어졌죠. 맞습니다. 뭐 당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네.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최고위가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기본적으로는 좀 반대 입장인 걸 나중에는 좀 밝히는 그런 네.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그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죠. 이게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네.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받고 오케이도 했는데 했다가 결과적으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희생양이 된 거다.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었고 네. 또 나머지는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자라고 가정을 해보자면은 자기가 재신해서 일종의 비난과 비판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이번도 약간 양상이 그렇게 해석하자면 비슷합니다. 이게 처음에 부각이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의 아들이 네네, 임명이 맞아요. 됐다라는 그런 것이 집중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추천을 했고 예. 또 그 이어서 나온 의혹이야 자신이 밝힌 건 아니지만 강릉의 뭐 아버지가 선관위원이고 네.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 문제였다가 지금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제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네네. 이 공격의 방향이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아주 소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본인이 대신 맞는 그런 이유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다른 얘기.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5선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난은 하되 네.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강원대 때도 결국 본인은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네, 인상이 남는 거는 그때도. 지역구 사람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렇게 지역구 의원 열심히 뛰구나. 지역구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쨌든 이분도 그 강원도의 그 선관위원이기는 이건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역구 누구의 자제, 뭐 지역구 누구 관계자의 이 뭐 어떻게 보면 취업을 위해 권성동 지역구 의원이 발벗고 나선 꼴이 돼서 이런 시각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늘 이런 걸 비판하고 예를 들어 지역구 예산 따왔다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실세 의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그걸 정작 당사자들은
지역구 홍보에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이건 약간 권성동 의원 열심히 하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또 최 기자님도 예리해요. 이게 사실 최 기자님이 얘기하셔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모 언론사에서 썼던 기사 제목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KTX도 움직이는 권성동 파워 이런 제목의 기사가 KTX도 있었거든요. 움직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으로 직통으로 가게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 네네. 이런 기사가 비판적인 논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당사자들은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기국회 때도 자기 지역구 얘기만 하고 지역구 예산만 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걸 모아서 기사를 쓰면은 항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니까 최 기자님의 분석도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맞는 면이 있을 최 것 기자님, 같습니다. 박 기자님이 막 여기서 거센 얘기를 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항의를 막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청취율만 높아지면 좋아요. 네. 근데 저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은 굉장히 이제 품위 있고 합리적인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렇게 과한 얘기를 막 하지? 강릉의 청년이 서울에 와서 그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더 많은 돈으로 살겠는가 걱정이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을 해주지 그랬더니 지역 주민 관점에서는 우리 지역 젊은이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도 사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분이라 야 이러다 오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대단하긴 했어요. 3대 1로 싸워서 이겼었기 때문에 당에 공천받은 사람을 자, 그런데 좋아요. 뭐 이제 지역구 강릉 지역,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래 저렇게 또 생각해 주는구나 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시각은 이거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권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직무가 정지된 게. 네. 당내의 시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 우려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걱정이 많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없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양가적인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기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역사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대신에 반대로 있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 이런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한 거는 그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본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논란과 일부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논란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도 있고 또 갈등은 뭐 그렇게 뚜렷하게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던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리스크를 제거했더니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은 당권 경쟁 구도에서 한 발 앞서 나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무대행 자리를 맡아서 일종의 티켓을 받았던 거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잘하면은 다음에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기회가 주어진 건데 지금 거기에서 조금은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네,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당내 우려가 있다. 자, 최 기자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카운터 파트너예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를 좀 특이한 협상 파트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고 최근에 원구성 관련해서 과방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권 원내대표의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약간 퇴색이 됐는데 퇴색됐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난타전을 해버려서 좀 의미가 사라졌는데 원래는요 임기 초반만 해서 보시면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저격하지 않아요. 당대표는 당대표 저격 안 하고 서로 약간 크로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인영 원내대표 때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원내대변인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내대표는 상대 당대표. 상대 당대표는 또 상대 원내대표를 공격한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특히 원내대표의 경우는 늘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서로 그게 저격을 한 다음에는 그 마주 앉기 민망하기 때문에 직접 공격을 안 한대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 취임하고 조금 지나면서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밖에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존의 그 어떤 이 여의도 안에서 통하던 룰이 좀 안 통하는 면이 있어서 민주당이 살짝 당황한 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과방위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지난주 바로 아마 이 자리 그 통화에서 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난데없이 언론 노조가 뭐 이렇게 방송사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네네. 자리는 요 자리는 네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같은 시간 다른 방송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꼭 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의석수가 그 상임위 내에서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네. 꼭 위원장을 줘도 뭐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는 처음에 딱 그걸 봤을 때 이거는 민주당이 과방위를 굳이 안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다른 방송에서 내가 민주당에다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행안위를 딱 그 가져가게 되면은 언론 노조나 이런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뭐야 민주당 결국 과방위원장 포기한 거야 이렇게 이런 셈이 된 거예요. 왜냐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 이렇게 지금 해버린 거라서 맞습니다. 민주당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하게 만드는 네. 소위 말하는 뭐 언론 노조라든지 일부 방송사는 좀 민주당 쪽이 좀 위원장을 맡아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렇게 던진 거 아니냐. 네네. 결국 그래서 행안위를 민주당이 포기하고 그냥 과방위를 취하도록 하려는 작전 아니었나? 아하. 이런 식의 좀 추정도 나오는 민주당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꽈서 생각을 해야 되는 복잡 미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행안위원장을 민주당이 갖더라도 네. 언론 노조한테 이제 많이 비판을 받겠죠. 그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제 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대목이 네네. 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입니다. 권성동 임시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까 이제 당내 우려 비판의 입장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핫발 나가서 해석을 하면 조기 전당대회 열자 하는 것으로 이제 들릴 수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좀 사이가 돈독하지 않아요? 네, 그런 해석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시점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김기현 의원을 이준석 대표랑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기사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은 예를 들자면은 그건 아니다. 얘기를 할 때 언제를 예로 드냐면은 소위 두 번째 파업을 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 기간에. 거의 네 맞아요. 그 대선 본선 기간이었었죠. 네. 그때 이준석 대표를 소위 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의총에서 모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이 최앞장을 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로 들면서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제 그 표현도 당연히 맞긴 맞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 차기 당권 주자들을 쭉 나열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네. 뭐 안철수 의원, 장제원 의원도 본인이 나설지 모르겠지만 네. 장제원 의원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자면은 김기현 의원이 좀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무 갈등의 그 정도가 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윤핵관으로 지목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성이고. 그나마 좀 가깝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만 이게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되는 게 네. 이 지금 예를 들자면은 소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썼던 표현이죠.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간장 연합이라고 이런 식으로 불린단 말이에요. 안철수와 장제원 의원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둘이 연합을 한다 이런 그림이었고 반대로 보자면은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의원이 연합을 할 수 있다. 이제 반대 이 급부로 이런 네. 평가가 있었는데 이게 따져보면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잖아요. 장제원 의원은 소위 조직이 있는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은 이방인이니까 아무래도 조직이 약한데 둘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구조였으면 김기현 의원은 의원들이 지지를 좀 받는 편이잖아요. 이미 원내대표 할 때 증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조직은 좀 있는데 전국적인 인지도로 보자고 하면은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 빈틈을 이준석 대표가 채워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2대2의 매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런데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의 중징계가 나온 다음에는 급격히 좀 돌아섰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돌아서서 장제원 의원이랑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지금 말씀하신 구도면 간장연대 대 이김연대 이렇게 될 뻔도 했는데 네. 갑자기 오늘 나오는 것은 김장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김기현과 장제원이 급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지금 실제 사정은 어때요? 딱 그렇게 어디 연합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 재보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과정일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김기현 의원이 더 이상 이준석 대표랑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그널을 준 거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어디로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그 대상을 장제원 의원으로 지금 정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정도고 네. 이건 어느 쪽도 좀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당대표 선거에 나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물론 이제 연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을 선택하는 그런 그림은 대중적 인지도를 내세우는 소위 이제 대표 선수를 앞에 하겠다 이런 그림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서게 된다라면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을 활용은 할 수는 있는데 인지도면으로 어쨌든 그런 그림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디 연합이다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의원이긴 한데 보직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강력한 윤핵관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투탑 중에 하나죠. 권성동 원내대표. 사실 근데 원톱이라고 많이 원톱이라고도 본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의원들은 장제원 의원이 훨씬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훨씬 가깝다라고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가까운 게 맞고 특히 공식 라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관계인 거는 맞는데 이 선대위 과정이라든가 인수위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좀 편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어떤 좀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로는 장제원 의원이 훨씬 가깝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야, 이게 연대 공식을 얘기하니까 막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머리가 아픕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당권에 직접 도전할 수도 있다. 근데 다시 간장연대로 돌아가면 안철수 의원이 뭐 장악하려는 건 당의 문제가 아니라 당 대표가 된다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은 대권에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 취재했을 때 솔직히 느낀 말씀해 거는 주세요. 모든 국회의원은 다 대통령을 하고 싶어해요. 모든 대통령은 그게 모든 배제하지 않는데 의원은. 다만 어느 정도 현실적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을 끝까지 꾸느냐 안 꾸느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꿈이 있고 특히 장제원 의원 정도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소위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들이 일단 출소를 해야겠죠. 지금 재판이 2심 가고 있죠. 자, 2심도 지금 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최 기자님. 예. 장제원 의원이 당권 직접 도전할 거로 보세요? 저는 직접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연대할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당대표 선출직으로 나섰을 때 이제 받는 공격이나 이런 게 좀 거친데 연대 연합을 소위 말하는 약간 러닝메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는 분이 당대표가 돼서 본인이 사무총장이 되면 진짜 사무총장 실권이 만만치 않아요. 당 사무총장. 네, 굉장히 세요. 당직자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공천에도 상당 부분 관여를 할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권은 당대표 말고도 사무총장도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래서 실리를 택하자면은 사무총장이다. 그러면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간장연대가 유력해요? 아니면은 김장연대가 유력해요? 근데 지금 어감이 간장보다는 김앤장. 전 지금 방금 김앤장이 생각나는데 김앤장이 난 것 같습니다. 김앤장. 정말 여러 가지로 연상 효과 때문에 아무 근거 없는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김앤장이 낫네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김기현 의원은 울산이고 장제원 의원은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럼 부울경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울경, 수도권에 하나, 영남에 하나 이렇게 식으로 간장이 좀 더 전국적인 파워를 갖기에는 좀 낫지 않나. 이거 봐, 해석이 여러 개 하나로 정해줘야지. 근데 안철수 의원도 고향은 부산이어가지고. 그렇죠. 애매한 면이 있죠. 애매하다. 그럼 부산 PK 연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공공의 적이었던 그렇게 보였던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자마자 윤핵관 사이에 갈등이 격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아니 이준석 대표를 무력화시키면 좀 조용하게 집권 여당이 정부 지원하면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권력투쟁 양상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의외로 공개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박 기자님 6개월 동안 지금 뭐 할까요? 지금 하는 행동을 이제 쭉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당원들을 좀 확보하고 청년층들 계속 소통하고 이런 그림들을 많이 하면서 이 차기를 좀 노릴 것 같아요. 근데 차기라는 게 그러니까 직접 전당대회를 나간다는 뭐 그런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고 보고 내년 6월에 이 징계 풀려서 복직을 해도 5개월 당대표하고 전당대회인데 또 나가기가 쉽지 그거는 않죠?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좀 낮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자신이 계속해서 당원을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당원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럴수록 이준석 대표의 약점은 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진 당내 한계를
소위 말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겠다. 이게 네. 첫 번째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그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까운 의원들이 모두 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사법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이 모든 의혹이나 아무튼 혐의 같은 것들이 풀려야지만 이준석 대표가 본질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아마 집중할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 대표는 재심 청구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똑같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최강욱 의원은 재심 청구를 했죠. 예. 결론이 언제 나옵니까? 제가 이거 당원 당규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재심 청구를 한 6월 20일쯤 했잖아요. 네. 당규상 재심은 6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대요. 2달 내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러면 전당대회 전에 8월 말이잖아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전당대회는 8월 28일. 28일이니까. 당규상 그렇고 응. 이게 제가 또 알아봤더니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이 윤리심판원이 매주 모여서 회의는 한대요. 이제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안 모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재심 신청을 했으니까 안건이 생긴 거라서 아마 이번 그렇죠. 달이든 다음 달이든 열어서 논의를 할 것 같은데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심 청구 자체가 기각될, 네,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아까 언급하셨지만 다가오고 있어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자, 그 어쩌면 이재명, 어차피 이재명. 박 기자님, 네. 이대로 흘러가겠습니까? 사실 변수가 안 보이는 변수가 안 보인다? 같은데요. 네. 지금 8파전이라는데 그래도 아마 쉽지 않을 걸로 7명 중에 한 명도 대항마가 없다? 연대해도? 단일화해도?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일반 국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여론조사에서라도 좀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 따져보면 그때 여론조사에서 초선들하고 국민의힘은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좀 판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언론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런 기사가 나오고 또 다시 그게 영향을 주고 또 여론조사는 더 높아지고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이어지면서 됐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의원 말고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해서 잘 알지만 이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지도 자체가 높은 인물이 일단 없는 상황이고 뭐 박지원 전 위원장도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뚜렷한 변수는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 하나를 딱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양강, 양박 뭐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자, 최 기자님. 예. 어대명입니까? 어대명이죠. 예. 이렇게 어물어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고 뭐 기자들 입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기사가 되려면은 뭔가 박진감 넘치고 막 변수가 있을 것 같고 다크호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막 이래야죠. 이게 없어요. 없어요. 이게 사실 그 없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면이 이 그나마 인지도가 있다고 하는 박용진 의원이 당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중앙위원 표를 많이 못 모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가면은 비중이 높아지면 조금 다를 텐데. 네, 근데 그래도 사실 워낙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대부분의 그 파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재명 의원이 가져가면은 사실 실제로 남는 거 중에서 또 일부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박용진 의원이 실제 표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그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뭐 새로운 막 변수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인지도 문제라든가 워낙 좀 격차가 있다. 인지도는 사실은 약간 정치권에서는 일종의 서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안 되면 다음 단계 못 가잖아요. 네네네.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지도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인지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인지도 뭐 높은 박지원 전 위원장 서류는 거부됐잖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래서 근데 농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들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부고 빼고 정치인들이 다 기사는 좋아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인지도 높이기 위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전략적으로 아주 좀 안 좋게 인지도가 높아졌다가도 나중에 그걸 좀 극복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풀보다 악플이 낫다. 그만큼 어쨌든 인지도가 1차 과제이고 그게 안 되면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거에서 이기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참 정치인들이 애들을 쓰는데 그러다 또 이게 헛발질하고 패착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안 좋은 식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최 기자님,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근에 보면 갑자기 이 DJ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속 소환돼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
계속 지금 이틀 연속으로 언급을 했었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실용적인 걸 필요하다. 이게 아무래도 현재 전국을 진단할 때 약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IMF 때와 외환위기와 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그런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 전당대회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오랜만에 이제 DJ의 이름이 좀 많이 불리는데 또 좀 특이한 게 그 DJ와 인연이 깊은 분들이 많이 출마했어요. 네네. 예, 동계 막내라고 이제 불리는 서른 의원도 나왔고, 네. 그 김민석 의원도 14대 때 처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출마를 했었어요. 어쨌든 DJ 키즈인 셈이고, 박용진 의원도 지난 대선 때부터 자기가 이제 뉴 DJ의 길을 걷겠다 DJ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이름을 부르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리더십이 여기서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청취자 0311님 불사조 박순봉 최영찬 기자님 두 분의 팬입니다. 네, 두 분 중에 한 분만 선택해 주세요. 누구 팬인지. 불사조 기자단 팬이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최고위원 후보는 더 많아요. 지금 17명인데 네. 8명이 본선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네. 자, 누가 유력합니까? 지금 원외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외보다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어서 현역 의원들이 현역 의원을 많이 뽑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봤을 때 비례보단 지역구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이 비례보단 지역구를 좀 더 높게 쳐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다가 초선보다는 재선 3선이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도부인데 좀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뭔 다 초선들이 좀 안 그래 당대표 유력 후보도 초선인데 너무 지도부가 다 초선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좀 시각이 있어서 재선 3선이 유리한데 변수는 이제 이겁니다. 과연 정청래 의원이 통과할 것이냐. 통과할 것이냐. 네. 본선 인출할 것이냐. 네. 뭐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제가 후보들 몇 면을 보니까 8명 안엔 들겠다 이 생각은 들겠더라고요. 쉽지 않다고 또 보는 시각은 어떤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정청래 의원은 최고위원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때 정청래 의원이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은 본 경선에서는 굉장히 권리당원의 인기를 얻어서 1위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대표 옆에 수석 최고위원인데 같이 있는 그림이 썩 안 좋다는 어떤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걸 좀 우려하는 분들은 정청래 의원이 참 이게 좀 애매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 1단계가 중앙위원인데 또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인기가 조금 없는 편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한 달 이상 남았지만 오늘 재미로 마무리를 불사조 기자단. 자, 최고위원 1위는 누가 할 것인가? 박 기자님, 누가 할까요? 1위. 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네. 최영찬 기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누가 됩니까? 1위. 정청래 의원이 예비경선을 통과하면 정청래 의원이 될 것 같고. 혹시 컷오프가 되면 전 고민정 의원이 1등 할 것 같아요. 고민정 의원.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인지도가 진짜 여기서 중요해요. 역시 인지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한 달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바꾸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